안녕하세요. 2023년 4월 9일 시행된 제107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회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재무회계 1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난이도 중이 됩니다. 문제 2번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와 보고 방법 쉬운 문제였죠. 세 번째 자본에 대한 설명 난이도 중. 문제 4번은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재고자산, 매출 총익 계산. 문제 5번 회계 정책의 변경, 여기 난이도 중이 됩니다. 채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하 난이도 2문제, 중 난이도 3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아주 꼬아내고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어요. 그나마 1번이 좀 어려웠죠. 원가회계 6번부터 10번까지 6번, 7번 난이도 하가 됩니다. 6번은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7번은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나 출제될 난이도의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8번 원가의 흐름,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 문제, 여기도 계산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문제 9번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의 분류, 여기도 과거 기출문제에서 많이 봐왔던 쉬운 문제죠. 10번이 좀 어려웠어요. 10번 표준원가 계산 중에 직접 노무원가 임률 차이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세법 법인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 부가가치세법이 1문제 출제가 되었죠. 11번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요. 난이도 중. 12번 빈출 문제죠. 실무상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쉽게 나왔어요. 딱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등 특례 관련된 문제에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죠. 소득세법이 2문제인데 소득세법이 좀 지역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간연합과 사업소득 여기가 좀 어려웠고요. 15번 부가세법 수정 세액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 세액계산서 관련된 문제, 여기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과거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난이도 하. 그러면 1번부터 다시 차근차근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걷길이 짝지어진 것은 가. 재무상태표 항목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야 되겠죠.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항목은 성격이 다른 항목이 아니고 성격이 여기는 비슷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말장난이죠. 출제현이 이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출제한 겁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에 있는 문구고 폭이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이 아니고 큰이죠.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맞죠. 쉬운 지문. 다. 이게 좀 어려웠죠. 회사가 채권과 채무,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익으로 결제하거나 만약에 받을 돈이 200원이고 줄 돈이 100원이에요. 동일 거래처에 대한 동일일에 대한 받을 돈과 줄 돈 서로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차익으로 결제하거나 즉 줄 돈 100원 주지 아니하고 받을 돈에서 100원 까는 거지. 100원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차액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 의도가 있으면 받을 돈 200원 총액 표시, 줄 돈 100원 총액 표시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상계하는 거지. 채무 없애고요. 채권만 100원 이렇게 표시하는 거 가능해요.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 채권과 채무는 총액 표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적 권리,
등이 있다. 그러면 상계 표시가 가능해요. 여기는 상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틀렸어요. 라,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가 됩니다. 맞죠? 여기는 나와 나가 옳은 설명이고요. 나와 나가 쉬운 지문이었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가와 다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와 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였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무형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와 보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 자산은 당해 자산의 법률적 취득 시점부터 상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형 자산 상각 개시 시점은 법률적 취득 시점이 아니고 사용 가능한 시점,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청해법, 연수학계법, 체감, 잔해법, 생산량 비례법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상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틀렸죠? 2번.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매우 자가 빠지면 틀린 겁니다. 매우 높아야 되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 인식 가능하죠. 만자가 들어가는 게 맞죠. 무형자산 인식 요건 두 가지. 첫 번째, 미래 경제적 효입,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번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즉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인식 가능해요. 무형자산 인식 요건 두 가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옳은 설명.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그렇죠. 20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네 번째,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 손상, 차손 누계, 차감한 금액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4번) 간단히 보면 만약에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고 그 밑에 상각 누계 이 금액이 500이다. 그러면 손상은 뺄게요. 무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개발비 500 이렇게 표시도 가능해요.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가능하고 차감한 후 잔액만 표시 가능하죠. 둘 다 기록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본금은 상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이죠. 법정 자본금으로서 상법에 따르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에요.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며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맞죠? 만약에 액면금액 100원짜리 한 주를 발행하는데 발행하면서 받은 돈이 200원이에요. 200원. 그러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100원은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맞고 2번 자본잉여금은 증자, 신주 발행하거나 아니면 감자, 주식을 소각하거나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죠.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자본이 감소가 된다. 그때 뭐다? 자본 조정이 됩니다.
세 번째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식 배당은 차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주식 배당 결의했을 때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을 불부하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론만 주식 배당은 액면 발행이 되어지므로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본 중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 중에 자본금이 증가하죠.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돈 가지고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재원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됩니다. 네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표시된 배당은 만약에 현금 배당이다. 현금 배당이 100만 원이라 할게요. 이 현금 배당 100만 원은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금 배당은 만약에 배당을 결의했다. 배당을 결의했으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 얼마 후에 배당을 지급하겠죠. 현금 배당을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부채 감소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현금 100만 원, 결국 부채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요.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현금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채무 상태표 자본 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남아있는 잔액만 표시가 되는 거지. 이 밑에 현금 배당이 얼마이다 라고 표시가 되었나요? 아니죠.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부채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부채로 인식되지도 않고 자본에서 여기에 따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은 주우리의 2023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매출액이 20만 원인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매출 원가는 상품 T 계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기초 상품 재고액, 차변의 상품 순 매입액,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는 감모, 여기는 매출 원가. 실제 시험장에서 한글 쓰는 거 아니에요. 바로 빈칸 채워서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빈칸 채우기. 첫 번째, 기초 상품 재고액이 3만 원. 여기죠. 기말 상품 재고액 5만 원. 정상 감모 만원 차감한 후의 금액이죠. 정상 감모는 만원이고 이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매출 원가의 가산. 만약에 비정상 감모면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거고 정상 감모면 매출 원가의 가산이 되어지는 거죠. 단기 매입액 여기가 10만 원. 판매 가능액은 13만 원. 매출 원가는 13만 원에서 기말 재고액 빼고 정상 감모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다? 7만 원. 상품 매출 원가는 8만 원. 여기가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매출액이 여기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12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사항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 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에서 법으로의 변경은 뭐다? 회계의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법에서 법으로의 변경 중에 예외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여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어요. 일단 옳은 건 1번이고 2번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변경하는 경우 재고자산은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저가법이죠. 저가법은 뭐예요?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원가와 시가. 기말 현재 재고가 진부화로 인해서 시가가 떨어진 거야. 시가가 떨어졌으면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저가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가로 이 금액으로 추정하는 거, 진부에 따라서 시가를 추정하는 거, 이렇게 금액을 추정하는 게 뭐다? 금액을 추정하는 건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기대 소비 형태죠. 형태 변경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감가상각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방법이 뭐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비용 배분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수익 창출 기간 동안 비용 배분할 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게 뭐야?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형태에 맞추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감가상각 방법을 의미하겠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법에서 법으로의 변경이 있지만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정책이 아니고 추정이고요. 내용 연수 추정하는 거, 잔존가치 추정하는 거, 감가상각 방법 추정하는 거 다 추정의 변경. 네 번째, 수익인식 방법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경우 손익계산서 수익을 기록하는 건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건 이건 회계 변경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오류 수정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 연속 생산, 그러니까 대량 생산, 연속 생산 형태의 기업에서 적용되는 게 뭐다?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비교, 개별 원가 계산은 소량, 주문, 생산, 형태의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주문, 생산 형태의 기업이죠.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구분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구분은 개별 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거죠.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원가 투입 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 원가, 재료비, 재료 원가와 가공비, 가공 원가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3번 제품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 다음 이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제품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 다음 이를 그 공정의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거. 공정별 원가 계산이 뭐다? 이게 종합원가 계산의 포인트가 됩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 단일 배분율법이 있고요. 이중 배분율법이 있죠.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배분 방법이 이 두 가지고요. 이중 배분율법과 직접 배분율법은 서로 혼용, 사용이 가능해요.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에 따라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은 몇 가지? 그렇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배분법, 두 번째가 단계 배분법, 세 번째가 상호 배분법. 이 세 가지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배분 방법. 원가 행태 포인트만 볼게요.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에 따라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단일 배분율법. 두 번째는 이중 배분율법. 여기는 보조 부문비를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죠. 이거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거고 여기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을 해서 변동비 따로 배부하고 고정비 따로 배부하는 게 이중 배분율법. 단일 배분율법은 구분하지 않고 전체 보조 부문비를 그냥 한꺼번에 배부하는 거예요. 단일 배분율법에 따라서 직접 배분법 가능하고 단계 배분법 가능하고 상호 배분법 가능해요. 이중 배분법 하에서 보조 부문비를 이렇게 둘로 쪼개서 변동비 따로, 고정비 따로 직접 배분하거나 단계 배분하거나 상호 배분이 가능하죠.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2번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게 여기죠. 완전히 고려하는 거. 여기는 일부 고려. 여기는 용역 수관계를 무시하는 게 직접 배분법이 됩니다. 여기도 맞고. 세 번째,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한 경우 직접 배분법을 적용하여 부문별 원가를 배분하게 되면 원가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면 정확하게, 복잡하더라도 정확하게 상호 배분법에 따라서 배부해야 원가 배분 왜곡 처리를 방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부문 관리자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 복잡하고 정확한 계산 방법은
단일 배분율법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이중 배분율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중 배분율법이 단일 배분율법에 비해 합리적이죠. 잘못된 건 4번입니다. 즉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옳은 설명인데 잘못된 거죠. 문제 8번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기 보니까 원재료가 있고 제공품이 있어요. 그러면 원재료 T자 그리고 제공품 T자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가 기초 원재료, 여기는 순 매입액, 원재료 사용액, 직접 재료비, 여기는 기말 원재료, 여기 기초, 여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가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T자 2개 그린 다음에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초 원재료 재고는 5만 원이며 여기가 5만 원이에요. 단기 원재료 20만 원을 매입하였다. 여기 매입한 게 20만 원이 됩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는 기초에 비해서 2만 원이 감소했죠. 5만 원 마이너스 2만 원이면 여기가 3만 원이 됩니다. 원재료는 모두 직접 재료 원가, 여기죠. 직접 재료 원가, 다이렉트 머추리얼.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는 25만 원에서 3만 원 빼니까 여기가 22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22만 원. 직접 노무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200% 곱하기죠. 여기가 이렇게 곱하기 2 그러면 44만 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50%이다. 그럼 곱하기 1.5가 돼요. 곱하기 1.5. 그러면 계산기 44만 원 곱하기 1.5 하면 66만 원이 됩니다. 여기가 66만 원. 기초 제공품 재고는 10만 원. 여기가 10만 원. 기말 제공품 재고는 기초 제공품 재고의 200% 곱하기 2. 20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0만 원 더하기 22만 원 더하기 44만 원 더하기 66만 원 마이너스 20 하니까 답은 122만 원이 나옵니다.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준고정원가. 준고정원가는 가로가 조업도 세로가 총 원가일 때 이러한 원가가 바로 준고정원가가 됩니다.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고정원가죠. 고정원가와 같이 일정한 원가이나 조업도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원가 총액이 이렇게 증가해요. 맞죠? 이런 형태가 바로 준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2번 준변동원가 볼게요. 여기가 조업도 세로가 총 원가. 조업도가 0이더라도 일정한 고정비가 발생이 되어지고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이렇게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보다 이게 준변동 원가가 됩니다. 준변동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 부분, 이 부분과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 총액 증가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원가 총액이 감소하는, 즉 조업도의 증감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부분, 이렇게 고정비 성격과 변동비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게 뭐다? 준 변동 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변동 원가. 변동 원가는 여기가 조업도, 여기가 총 변동비 이런 되고요. 여기가 조업도, 여기가 단위당 변동비 이런 형태죠. 변동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변동 원가는 비례하여 증가하며 단위당 변동비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여기가 일정하죠. 따라서 잘못된 건 3번이 됩니다. 4번 고정 원가 볼게요. 여기가 조업도, 여기가 총 고정 원가, 고정비, 여기가 조업도, 여기는 단위당 고정비 이런 형태죠. 4번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관련 범위 내에서 총 고정 원가는 일정해요. 반면에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하죠. 빈출 유형 문제예요. 가장 잘못된 건 3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다음은 표준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 아람의 직접 노무원가 관련 자료이다. 직접 노무원가 임률 차이는 얼마인가? 문제 풀 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나누어서 풀면 됩니다.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여기가 SQ 곱하기 SP가 되는 거죠. AQ는 여기는 실제 직접 노동 시간, AP는 실제 임률, 여기는 표준 임률, 여기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 시간, 여기는 표준 임률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적었죠. 이걸 아셔야 돼요. 빈칸 채우기.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5,000시간, 시간을 hour H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도 5,000, 표준 직접 노동 시간, 여기가 이거죠. 4,800시간. 실제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여기가 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가 200이고 표준 임률인 시간당 곱하기 얼마다? 여기가 380원이 되는 거죠. 380, 여기도 곱하기 380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차이가 임률 차이, 직접 노무원가 임률 차이, 이거 물어봤고, 여기와 여기가 뭐다? 그렇죠. 능률 차이, 능률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여기를 구해볼게요. 가운데 5,000시간 곱하기 380 하면 그냥 190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왼쪽 금액이 크면 불리한 차이, 오른쪽 금액이 크면 유리한 차이죠. 왼쪽 금액이 10만 원 크기 때문에 임률 차이 10만 원, 불리한 차이
10만 원 불리한 차이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틀만 잡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채권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권 가액이 얼마이야?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 기준이고 이거 채권 맞아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죠. 결산 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실제 시험장에선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2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엄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후 것은 안 돼.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맞죠? 여기?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 외상 매출금으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대손금, 손금 산입 불가능해요. 저당권 설정 제외된 채권만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하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해당 재산 팔아서 회수하면 돼요. 떼일 수 있는 채권이 아니야. 대손금은 떼이는 채권, 떼이는 채권이 될 수 없는 건 2번이 되는 거죠. 1번은 떼일 수 있는 채권이고 2번은 이제 여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떼이는 채권이 아니에요. 세 번째, 파산, 대손 사유죠. 그런데 법령에서 허용하는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따라서 안 되고 재판상의 확정 판결로 회수불능 여기도 대손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보니까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 산입 불가능하죠. 이것도 다 배웠어요. 따라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맞고요. 2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과 정류법 중 신고한 방법이 아니고 무조건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거죠. 중요하죠. 따라서 틀렸어요. 과거에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빈출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 업무 외 사용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하되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 처분합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인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인합 의무가 없죠. 만약에 여기가 2022년도라고 할게요. 여기가 전기라고 할게요. 우리 여기가 단기 이렇게 전기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게 300이다 라고 할게요. 300
그러면 300에 대해서 11월 말일까지 고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고지 납부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원칙, 고지 납부.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됩니다. 절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150만 원. 보통 11월 초에 고지서 날라오고 11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게 뭐다? 이게 중간인합이고요. 해당 과세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이때를 뭐라 하냐면 중간인합 기간이라 불러요. 여기가 중간인합 기간. 이때 사업을 개시했다. 즉 직전 사업연도 세금 낸 게 없다. 그러면 고지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중간인합 의무가 없죠. 두 번째, 태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중간인합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인합하는 건 누구만? 사업소득자만. 사업소득자만 중간인합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틀린 건 2번이 되겠네요. 세 번째, 중간인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에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직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납부한 금액이 여기가 100만 원이라 할게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2분의 1이면 50만 원. 50만 원이면 고지서가 안 날라와요. 이렇게. 소액이라서 징수하지 않는 거죠. 여기가 50만 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네 번째, 중간인합 추계액이 뭐냐면 여기 중간인합 기간의 실적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바로 중간인합 추계액이에요. 만약에 중간인합 추계액이 100만 원이라 할게요. 6개월간 실적에 의한 세금이 100이다 라고 할게요. 이게 중간인합 추계액이 되는 거고 저희가 100만 원 중간인합 기준액 이게 뭐냐면 직전 사업연도 낸 세금이죠. 낸 소득세 이 금액이 중간인합 기준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00이라 할게요. 300에 30%. 300에 30% 얼마죠? 300에 30%는 90이죠? 90. 1월부터 6월까지 단기 실적에 따른 세금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럼 여기를 바꿀게요. 여기를 70 이렇게 할게요. 70. 사리를 바꿀게요. 여기를 70이라 할게요. 실적에 의한 세금이 10인데 이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낸 세금의 30% 미달해. 이 금액에 미달해. 그러면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300의 절반 150만 원 날라올 거예요. 원칙 날라오는데 예외 중간인합 실적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어떤 케이스? 그쵸? 4번 케이스일 때 다시 중간인합 추계 70만 원이 중간인합 기준에 300에 30% 90만 원에 미달하잖아. 미달하면 날라온 거 여기 날라온 거 150만 원 찢어버리고 그냥 70만 원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번째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단순 암기사항이죠.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1번 사업용 유형 자산이 토지다. 토지는 여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요. 여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으로 사업 소득금액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토지와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지 종합소득 중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죠. 맞고. 세 번째,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등의 평가 차손, 시가 하락분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네 번째,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험 차익, 사업 관련된 보험 차익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14번에 틀린 건 3번. 15번, 다음 중 부가 가시세법상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해당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한 단월부터, 이거 중요하죠? 1년 이내가 맞습니다. 2번,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초 계약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해제일, 여기는 해제일 이날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겁니다. 처음 공급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 공급일이 1월 1일이에요. 계약이 해제되었어. 해제된 게 3월 1일이야. 3월 1일. 이때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고요. 이때 수정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발급 일자가 언제라고요? 그렇죠. 계약의 해제일이 발급일자지 처음 공급일자가 발급일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여기는 당초 계약일이 아니고 해제일이 계약이 해제된 때가 발급일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착오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마이너스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음수, 네 번째,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기억하시고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가 여기는 처음 공급일,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이렇게 법에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제 107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